이름 한 번 불렀다가 30년 우정이 끝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선비가 이덕배, 친구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 한 번. 그 순간 30년 우정은 끝났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봄날 한양 북촌의 한 선비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글을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실수로 친구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야, 이 술 한 잔 받아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는 술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었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진짜 이름, 즉 명은 오직 부모와 임금, 그리고 스승만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진짜 이름 대신 자를 불렀고 호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별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추사 김정희라는 이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희도 사실은 본명이고 추사는 그의 수백 개 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자는 원춘이었고 호는 완당, 예당, 시암, 노과 등 확인된 것만 무려 503개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500개가 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선 사람들은 진짜 이름을 숨기고 별명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안에는 단순히 예의를 넘어선 조선시대 사람들의 깊은 철학과 세계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름 대신 별명으로 살아야 했던 조선 선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이름 한 번 부르는 것이 왜 그토록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기 불편해서 혹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운명이자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며 사주를 보고 가문의 기대를 담아 지은 이름.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건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20세에 성년이 되어 관례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자가 붙는다. 여자는 15세로 결혼하게 되어 비녀를 꽂으면 또한 자가 붙는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본명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례를 치른 후부터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에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혼이 흔들리고 운명이 바뀌며 심지어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경명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라도 진짜 이름은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부모님은 자식의 본명을 부릅니다. 야, 일어났느냐? 하지만 집을 나서 친구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서재에서 함께 글을 읽세. 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집 안에서는 본명, 집 밖에서는 자.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존중 없이, 때로는 무례하게.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조차 신중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 호칭 하나에도 존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한 학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40년 지기 친구의 본명을 평생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준비했고 함께 벼슬길에 올랐으며 함께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친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와 나는 40년을 함께했지만 자네는 내 진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게. 그제야 그 학자는 친구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예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허락된 친밀함.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름 하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그렇다면 본명 대신 무엇을 불렀는지 잘하는 이름의 탄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자아이는 20세가 되면 관례라는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댕기머리를 풀고 상투를 틀며 갓을 처음 쓰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그는 어른으로 인정받았고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입니다. 자는 본명을 대신해서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혹은 스승이 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기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를 지어 명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사후가 할 일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는 스승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의 본명을 해석하고 그 뜻을 확장하거나 보완해서 만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황 선생, 우리가 흔히 퇴계라고 부르는 그분의 본명은 황입니다. 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는 경호입니다. 경은 빛나는, 호는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본명 황맑음의 의미를 더 크게 확장한 것입니다. 맑은 물이 빛나고 넓게 퍼진다는 의미를 담은 자였습니다. 이이 선생, 율곡이라 불리는 그분의 본명은 이입니다. 귀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자는 숙헌입니다. 숙은 삼가다, 헌은 바치다는 뜻입니다. 본명과 직접적인 의미 연관은 없지만 그가 삼가며 나라에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라는 기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자는 본명과 짝을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명의 뜻을 풀어 설명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글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본명이 지향하는 바를 더 구체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는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선언이었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치르고 자를 받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본명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오직 자로만 불렸습니다. 본명은 신주에 새겨지거나 족보에 기록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본명을 듣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장 단계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명, 성인이 되면 자, 벼슬에 오르거나 학문적 성취를 이루면 호. 각 단계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장의 단계마다 새로운 역할을 받습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직장인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어르신으로. 각 역할마다 우리는 다른 호칭으로 불립니다. 조선시대 자 문화는 바로 그런 성장과 역할의 변화를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20세가 된 아들의 관례를 앞두고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소. 그대들이 함께 자를 지어주시오.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준, 뛰어나다는 뜻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영보라는 자를 지어주었습니다. 영은 빼어나다, 보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나라와 백성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관례를 치른 그날, 친구들은 처음으로 그를 영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명주는 부모가 준 이름이었지만 영보는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기대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고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조선시대 자는 바로 그 관계성을 이름으로 표현한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타인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격려와 기대,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자의 정신과 닿아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자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던 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가 한번 정해지면 평생 바뀌지 않는 고정된 이름이었다면 호는 달랐습니다. 호는 자유로웠습니다. 스스로 지을 수도 있었고 남이 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생에 걸쳐 계속 새로운 호를 만들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예기나 다른 경전에는 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지만 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는 개인의 취향, 성격, 철학, 꿈, 거주지, 좋아하는 사물 등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기록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호는 부모나 스승 친구 등 남이 지어 부르기도 했지만 자신이 짓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호를 쓰기도 했다는 점에서 자와 구별된다.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는 공식적이고 고정된 이름이었다면 호는 유동적이고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까지 모두 호에 담겨 있었습니다. 호를 짓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살고 있는 곳이나 인연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는 방식입니다. 이황의 호 퇴계는 그가 살던 곳 근처에 있던 퇴계 물러난 계곡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이의 호 율곡은 그가 태어난 곳인 율곡 밤나무 골짜기에서 왔습니다. 정약용의 호 다산은 그가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의 다산차나무 산에서 따온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사임당도 당호의 일종으로 그녀가 머물던 집의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사물이나 자연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산문의 호는 매주컨입니다. 매화와 대나무를 좋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매화는 추위에도 꺾이지 않는 절개를, 대나무는 고든 기상을 상징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철학이나 지향점을 담는 방식입니다. 이황의 다른 호 중 하나인 퇴도는 물러나 도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정몽주의 호 포우는 채소밭에 숨어 산다는 뜻입니다. 세속의 권력에서 벗어나 은둔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오는 방식입니다. 김정희의 대표호 중 하나인 완당은 청나라 학자 완원의 완자를 따온 것입니다. 김정희는 젊은 시절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완원을 만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 완당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호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호를 사용했습니다. 젊었을 때 쓰던 호, 벼슬에 올랐을 때 쓰던 호, 유배지에서 쓰던 호, 늙어서 쓰던 호. 모두 달랐습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다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나와 부모로서의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를 통해 그 변화를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호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명을 쓰거나 예명을 쓰거나 온라인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른 정체성으로 활동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조선시대 호 문화는 바로 그 다층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 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젊었을 때 청송이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푸른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곱게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30대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그는 경천이라는 호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며 나라를 섬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50대의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한제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추운 서재라는 뜻으로 유배지의 고독과 절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60대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귀운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4개의 호에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기의 이상, 장년기의 책임, 유배기의 고통, 노년기의 해방. 모두 호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후손들은 그의 묘비에 4개의 호를 모두 새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호 문화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새로운 이름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500개가 넘는 호를 가진 김정희의 놀라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우리가 아는 이 이름조차 사실은 그의 수많은 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본명은 정희, 자는 원춘. 그리고 호는 확인된 것만 무려 503개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500개가 넘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시나요? 오재봉이 수집하고 조사한 추사선생 아호집에 따르면 김정희의 호는 최소 503개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540개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호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김정희의 삶이 그만큼 다채로웠고 변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는 1786년 충청도 예산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법적 증손이자 노론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 중국 영경 베이징에 가서 청나라 최고의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완원, 옹방강 같은 대석학들과 교류하며 금석학과 고증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옹방강은 젊은 김정희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술문장 해동제일. 경학의 문장이 해동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다. 그 후 김정희는 조선으로 돌아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840년 55세의 나이에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9년간의 제주 유배.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잃었고 병에 시달렸으며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추사체를 완성했고 걸작 세안도를 그렸습니다. 1848년 제주에서 풀려났지만 1851년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습니다. 2년 후 풀려나 과천에서 말년을 보내다 1856년 7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청년기의 영광, 장년기의 좌절, 유배기의 고통, 말년의 평온. 모든 단계마다 김정희는 새로운 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호들을 살펴볼까요? 추사는 가을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처럼 맑고 깊이 있는 학문을 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완당은 앞서 말했듯 청나라 학자 완원을 존경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노관은 늙은 과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년에 과천에서 살 때 사용한 호였습니다. 승설도인은 중국에서 마셨던 명차 용단 승설의 맛을 잊지 못해 지은 호입니다.
차를 좋아했던 그의 취향이 담긴 이름입니다. 향각자다처로 향각노인은 무려 십자로 된 호입니다. 향기로운 집에서 차를 다리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유배지에서 차를 마시며 위안을 얻던 시절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예당, 시암, 과파, 농장인, 천축고 선생 등 수백 개의 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오재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사 김정의 선생은 변화무쌍한 선생의 서체만큼 아호의 변화도 무진하게 표일하면서도 각 아호에서 풍기는 맛이 다양하다. 그때그때 처한 상황이나 정서 취향 따위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정희의 호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그 순간 그의 심정과 철학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희망찰 때, 절망할 때, 각 순간마다 다른 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김정희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의 이름으로 살지만 내면의 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행복할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는 다릅니다. 성공했을 때의 나와 실패했을 때의 나는 다릅니다. 김정희는 그 변화를 호로 표현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호는 곧 500개가 넘는 순간, 500개가 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기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의 자신을 표현합니다. 김정희는 그것을 호로 했을 뿐입니다. 제주 유배 시절, 김정희는 제자 이상적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상적은 역관이었는데 유배지에 있는 스승을 위해 중국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김정희는 감격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는데 제자만은 변함없이 자신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한도라는 그림을 그려 제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제자의 의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림 끝에 김정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시상 완당. 우선은 이상적의 호이고 완당은 김정의 자신의 호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호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름은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김정희의 500개 호는 그가 살아온 500개의 순간이자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김정희의 호 문화는 바로 그 다층적 정체성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호를 지었는지 그 창의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선비들이 호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살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지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좋아하는 사물이나 자연물의 이름을 따오는 방법입니다. 셋째, 살면서 깨닫게 된 철학이나 지향점을 담는 방법입니다. 넷째,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빌려오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지명을 사용한 호를 살펴볼까요? 정약용의 호 다산은 그가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의 다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그곳에서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부루의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다산이라는 지명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의 학문이 꼽힌 곳이자 고통과 성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송강정철의 호 송강은 그가 태어난 곳인 개성송도의 강을 의미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호 연암은 그가 살던 집 근처에 있던 제비 바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제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명을 사용한 호는 그 장소와의 깊은 인연을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그곳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냈거나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거나 호는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사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주컨 성산문의 호 매주컨은 매화와 대나무를 뜻합니다. 매화는 추위에도 꽃을 피우는 절개를, 대나무는 곧고 속이 빈 겸손함을 상징했습니다. 성산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며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순절했습니다. 그의 호 매주컨은 그가 지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매화처럼 꺾이지 않는 절개, 대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념. 단원 김홍도는 명나라 화가 단원을 존경해서 자신의 호를 단원이라 지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과 존경을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물을 사용한 호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셋째, 살면서 깨달은 철학을 담는 방법입니다. 퇴계 이황의 다른 호 퇴도홍은 물러나 돌을 닦는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황은 여러 차례 사직상소를 올리며 학문 연구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포은 정몽주의 호 포은은 채소밭에 숨어 산다는 뜻입니다. 권력과 명예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그 바람과 달리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선주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호는 이루지 못한 꿈이자 동시에 그가 지키고자 한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철학을 담은 호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빌려오는 방법입니다. 김정희의 완당이 대표적입니다. 청나라 학자 완원을 존경해서 그의 성완자를 따온 것입니다. 김정희는 24세 때 영경에서 완원을 만났습니다. 당시 완원은 청나라 최고의 학자였고 김정희는 그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평생 완원을 스승으로 모시며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완당이라는 호는 단순히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문적 계승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호를 짓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를 존경하는지 모두 호에 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문화가 주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과 직업, 나이 정도만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다산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호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소개를 할 때 단순히 이름과 직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호 문화의 정신입니다. 조선 후기 한 선비가 호를 짓기 위해 고민하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40대 중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뒷산에는 늘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구름은 자유롭구나. 붙잡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호를 우남이라 지었습니다. 구름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되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를 우남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본명은 잊혔지만 호는 남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그를 우남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호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호는 바로 그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우리는 매일 자신의 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본명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오직 3가지 관계에서만 본명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부모, 군주, 그리고 스승.
이 세 관계를 군사부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세 존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본명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해 살펴볼까요? 부모는 자식의 본명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기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기대, 소망,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본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조선시대 양반가의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50대의 판서가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밖에서는 판서 대감이라 불리던 그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야, 밥은 먹었느냐? 어머니는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50대 판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순간만큼은 그는 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명으로 불리는 순간 모든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고 오직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남았습니다. 둘째, 군주입니다. 임금은 신하의 본명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나라의 아버지이자 백성의 어버이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신하의 본명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를 자신의 자식처럼 아낀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조가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 한 노신을 불렀습니다. 본명,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신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본명을 불러준 것은 자신을 각별하게 여긴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자나 관직명으로 불렸지만 유독 그만 본명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특별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스승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본명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학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몸을 낳아주었다면 스승은 정신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는 부모와 같았고 본명을 부를 수 있는 권한도 동일했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가 제자들을 항상 명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 자로의 본명야, 내가 듣거라. 회, 아내의 본명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공자는 제자들을 본명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가르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본명을 부를 수 있었고 제자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서당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본명야, 이 글자를 다시 읽어보거라. 아이는 대답합니다. 예, 훈장님. 집에서는 부모가 본명을 부르고 서당에서는 훈장이 본명을 부릅니다. 하지만 서당 밖으로 나가면 친구들은 그를 자나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자식, 스승 앞에서는 제자, 친구 앞에서는 동료. 이름은 그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부모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각 관계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는 특별하다, 스승은 특별하다, 임금은 특별하다. 그래서 그들만 본명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관계마다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아라고 부르지만 직장 상사는 씨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이름 문화는 바로 그 관계의 층위를 더욱 정교하게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자는 이미 40대 중반, 벼슬도 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승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제자였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본명야, 요즘 벼슬살이는 어떠하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그를 대감이라 불렀지만 스승만은 여전히 본명으로 불렀습니다.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제자일 뿐입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본명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너는 내 제자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대감으로 대하지만 스승만은 여전히 제자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본명으로 불린다는 것은 모든 꾸밈을 벗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 그것이 본명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친구, 동료, 스승, 제자. 각 관계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정체성을 갖습니다. 조선시대 이름 문화는 그 다층적 정체성을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관계마다 다른 나를 발견하고 다른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이름 문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유, 자와 호의 탄생, 김정희의 500개 이름, 호를 짓는 방법들, 그리고 본명을 부를 수 있었던 특별한 관계들.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었고 관계였으며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층적인 정체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세상 앞에서의 나. 모두 달랐고 각각의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이름, 성인이 되어도 그 이름, 늙어서도 그 이름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1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학생일 때의 나와 부모가 되었을 때의 나는 다릅니다. 성공했을 때의 나와 실패했을 때의 나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변화를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인정했고 그 변화를 새로운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호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였고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김정희의 503개 호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의 호, 중국에 갔을 때의 호, 유배지에서의 호, 말년의 호. 모두 달랐고 각 호는 그 순간의 김정희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각 단계마다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는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모두 다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각 관계 속에서 다른 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본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였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타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도 예의이고 배려이며 존중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미 조선시대 호 문화와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명을 사용하는 작가들,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들, 온라인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우리들. 모두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SNS 프로필명, 게임 캐릭터 이름, 블로그 필명. 우리는 이미 여러 개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호 문화는 바로 그 다층적 정체성을 500년 전부터 인정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자신만의 호를 만들어 보세요.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나 좋아하는 것을 담아서 만들어 보세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호를 청운이라 지었습니다. 푸른 구름처럼 높이 날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학생은 목련이라 지었습니다. 목련꽃처럼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행운이라 지었습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며 살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호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름으로 표현해 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서로를 호로 불렀습니다. 청운아,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목련아, 과제 같이 하자.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가치를 담은 이름으로 부르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꿈입니다. 조선시대 호 문화는 바로 그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고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만의 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꼭 한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로도 영어로도 어떤 언어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스스로에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 그 선언이 곧 새로운 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호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선언했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서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이름 문화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진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유에서 시작해 자의 탄생, 호의 자유로움, 김정희의 500개 이름, 호를 짓는 4가지 방법, 본명을 부를 수 있었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이름을 허락했습니다. 본명은 부모가 준 운명이었고 자는 친구들이 준 정체성이었으며 호는 스스로 만든 자아였습니다. 각 이름마다 다른 의미가 있었고 다른 관계가 있었으며 다른 삶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예기의 기록처럼 남자는 20세에 성년이 되어 관례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자가 붙는다는 문장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인정하는 의식이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정희의 503개 호는 그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각 호마다 그 순간의 김정희가 담겨 있었고 각 호는 그의 삶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추사는 학문에 몰두하던 청년 김정희였고 완당은 스승을 존경하던 제자 김정희였으며 노관은 과천에서 평온을 찾은 노년의 김정희였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503개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누가 되고 싶은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질문에 호로 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꿈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조선시대 호 문화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곧 성장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이름 문화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진짜 이름을 부르면 절교당했을까?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신성한 것이었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를 만들었고 호를 지었으며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7가지 핵심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이유는 경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자 정체성 전부였기에 존중해야 했습니다. 둘째, 자는 성인이 되면서 받는 두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지어주었고 본명을 대신해 평생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호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었고 평생에 걸쳐 계속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넷째, 김정희는 503개의 호를 가진 극단적 사례였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각 호마다 그의 삶의 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섯째, 호를 짓는 방법은 네 가지였습니다. 지명, 사물, 철학, 존경하는 인물. 모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섯째, 본명을 부를 수 있는 관계는 부모, 군주, 스승뿐이었습니다. 군사부일체의 원칙에 따라 이 세 존재만 본명을 부를 권한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각 관계마다 다른 역할을 합니다. 부모, 자식, 친구, 동료, 스승, 제자. 각 역할마다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새로운 이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다층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호 문화가 우리에게 남긴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만의 호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